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세상을 보는 경제학 제2강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기술이란 무엇인가 아마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인공지능이 대두되면서 제가 전문직 일자리가 이제 크게 위해받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공지능 기술로 우리가 선망에 맞지 않는 직업들,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이들 직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가장 저명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널 중에 하나가 AI 매거진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이 AI 매거진에서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인공지능 학회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공지능 응용 기술로 어떤 게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명시돼서 발표한 사례 50건을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50건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고유한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많은 영역들이 지금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되기 시작했구나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저널에서요, 가장 많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해서 발표된 내용은 일정 계획과 관련된 업무 영역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업무를 할당하거나 업무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일정을 관리해 주기 위한 어떤 그 기능을 인공지능에게 가르쳐 봐서 그것이 온전하게 가동된다고 발표된 건수가 10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정을 계획하는 이 업무, 지금은 어떤 직업이 주로 하나요?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는 아마 비서직군일 겁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1년 동안 어떤 일정을 언제부터 소화하니 전반적인 올 한 해의 일정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직업, 비서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서를 고용하는 대신 인공지능 기술에게 자신의 일정을 관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솔루션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이러한 장면을 이미 목격한 적이 있었죠.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 또는 아이언맨 영화에서 바로 아이언맨의 비서 역할을 한 자비스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물론 영화 중에서는요, 자비스가 정말 만능이었지만요, 그 중에서 자비스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CEO인 존 스타크 CEO의 일정을 관리해주고 일정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일 텐데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벌써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개인의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반의 업무의 일정을 계획하는 일반 행정직도 어찌 보면 조만간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개발 완료 보고사항이 발표됐던 내용은요, 경고, 감시, 감사, 사기 적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업무 요건은 산업안전요원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사내 감사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부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물건에 품질에 에러가 생긴지도 모르면서 계속 만들고 있다가는 나중에 크게 제품에 하자가 생겨 산업적인 뭔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센서로 그 물건의 정확도 또는 그 물건이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해서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경고를 알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술이 점점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산업 안전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학습과 교육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도 정도를 인공지능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충 학습을 시켜주고, 내가 이미 완벽하게 이해한 부분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대두된다면 특히 어디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냐 하면 외국어 분야의 교육에 가장 크게 먼저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외국어 강사를 마주치면서 그 강사로부터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도 머지않은 듯합니다.
이 밖에 진단 검출을 하는 역할, 그 다음에 필터링, 선택, 랭킹을 매기는 역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추천해주는 역할들이 이미 상당 부분 인공지능 기술로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들은 변호사, 의사, 약사와 같은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고난도의 설계 프로세스를 하거나 아니면 진단을 해야 되는 업무 영역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계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인공지능이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흥미로운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왼쪽의 그래프는요, 세계적인 빌딩들이 보이시는 거 아마 쉽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가운데 너비스라는 선박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선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선박들을 건조하는지를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과 동시에 제가 세워가지고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저렇게 큰 선박을 건조할 때는요, 어떤 순서로 어떻게 선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선박 건조 공기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 선박에 들어간 프로펠러가 스크류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쉽게 직감할 수 있는 사진인데요. 저렇게 큰 선박 같은 것을 건조할 때 설계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만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짧은 기간에 배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런 것들이 20년 이상의 명장이 아니라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도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극 활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특히 교육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자유로운 공립학교입니다. 이 자유로운 공립학교에는요, 한 가지 고충이 있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애들 중에서 한 4분의 1 가까이는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다라는 점입니다. 즉,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외국에서 이민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도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수업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학교 성적이 나빠지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워져서 결국 집에서 영어를 못 쓰는 것이 자신을 온전한 인적 자원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자신들의 소득을 낮게 만드는 요인이 돼버려서, 즉 집에서 영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자신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주목했던 캘리포니아 지역의 자유로운 공립학교들은요, 수업의 4분의 3은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나머지 4분의 1 시간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학습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수업을 하도록 수업 내용을 바꿔봤습니다. 즉, 그 온라인 플랫폼은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각각 학생들마다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했었을 때 어떤 과목에 어떤 부분에 이해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전부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바로 그러한 체크의 아래서 그 해당 인공지능 분야가 그 해당 분야의 학생들의 성적이나 학생들의 어떤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교육 과정을 보여주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4분의 3은 다른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온라인 학습실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에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그래서 이해는 잘 못했더라도 얼마든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죠. 의학 부분도 인공지능 기술을 비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인포그래픽은요, 전통적인 병원과 그 다음에 그 전통적인 병원과 제약회사, 피트니스 센터, 의료기관 사이에 바이오 AI 진료센터라는 게 하나 더 보이신다라는 거 쉽게 눈에 띄시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멀지 않은 미래에 병원은
단순히 환자들이 아팠을 때 치료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아프기 전에 사전 예방 의학을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병원에서 뭔가 환자의 혈액이라든가 호르몬과 관련된 내용을 채취해서 그것을 바이오 AI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회사에다가 보내준다면 그 전문 회사는 그 환자의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환자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다면 어떤 병에 걸리는지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몇 년 뒤에 몇 퍼센트나 증가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요, 어떤 환자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를 병원에 있는 의사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했다가는 바이오 AI가 진단하는 상황이 놓일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의학 부분도 큰 변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부분에서 주로 소비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도 바뀌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뭔가 이상 징후가 있었을 때 환자분들은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 진료를 받고 아, 내 몸이 어디가 아프구나 그랬구나 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환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치료나 아니면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받는 게 통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 혈액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미리 분석한 내용으로 아이고 어르신 10년 뒤에 당뇨가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15년 뒤에는 어떤 질환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는 걸 미리 예측 예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아직 자신이 그 병에 걸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병에 되도록 걸리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점점 제약회사는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제약회사가 돈을 벌려면 환자가 많아야 되는데요. 즉 정상인들 중에서 아파서 환자 신분으로 바뀌는 사람이 많아야 이렇게 병원들이 또는 제약회사들이 돈을 버는데 앞으로는 내가 5년 뒤에 뭘 조심해야 될지 10년 뒤에 뭘 조심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 바로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의 의학적인 상황이 더욱더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법률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법률회사들의 수많은 로고들은 바로 온라인 로펌 또는 인공지능 로펌과 관련된 곳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왼쪽 부분을 보시면 저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영역들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검색해 주기도 하거나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업무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은요, 기존 법률 부분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던 많은 영역들을 신규 서비스로 인공지능 기술로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제일 밑에 있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하나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불상사가 생겨서 누군가와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변호사 선임해야 될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떤 변호사가 좋아?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어떤 변호사 괜찮겠어?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서 주변 지인이 천거한 변호사가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최고의 변호사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신이 구상한 그 공간에 최적화된 어떤 대상을 찾으려면 정말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변호사들을 조회했었을 때 그 변호사들 중에서 내가 당한 상황과 유사한 사건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열람할 수 있는 어떤 검색 엔진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성 있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변호사 검색 사이트를 개발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어느 변호사든 간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유용한 정보들을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은요,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다양한 전문직들을 지금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야, 우리의 일자리를 점점 잠식시키는구나, 우리에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기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그 이유는요, 인공지능 기술을 잘 개발시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의학 부분을 한번 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사 한 명이 한 해 출간된 의학 서적 중 2%만 읽어도 매일 21시간을 투여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21시간을 투여한다는 일 자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서 젊은 친구들이 역동적인 사진을 넣어서 갖고 싶다라는 이 인식을 심어준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 그러면 상황은 어떠냐? 이미 실제로는요, 최근 의학 전문가로서 학교를 마치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최신의 의학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의학 관련한 신규 논문은 41초마다 한 표씩 출간되는데요. 이 41초마다 한 표씩 출간되는 이 논문들, 누가 어느 세월에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의료 선진국 영미권을 기준으로 진단 지연, 그 다음에 누락, 오진율 등과 같은 의료 사고들이 일어나는 건수가 무려 지금은 10%에서 2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의학 분야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머리만 가지고는 이제 점차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은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의학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온전한 의학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바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진료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 학교는 어디일까요? 서울대병원 아닙니다. 세브란스 연세대병원 아니고요. 고대 안암병원 아닙니다. 바로 가천대 길병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어야 됩니다. 국내 최초 인공지능 암센터 연구소를 왜 하필 서울대도 아니라 경희대도 아니라 이런 학교들이 아니라 바로 가천대 길병원이 하게 됐느냐, 바로 그 점인데요. 가천대 길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무엇인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면 가장 크게 부딪히는 첫 번째 허들은 내부로부터의 저항감입니다. 아니, 내가 나름 잘하고 있는데 그걸 왜 뺏기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중요한 여기의 시사점은 가천대 빌병원은요, 기존의 자신들보다 의대 순위에서 또는 대학병원 순위에서 훨씬 더 중요도가 높은 다른 병원들을 어떻게 보면 뛰어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병원 경영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혁신적으로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남들이 안 하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구축했었을 때 우리 직장이 더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가천대 길병원이 가장 먼저 이렇게 혁신적으로 의학 전문 기술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카톨릭, 삼성병원보다 못지않는 또 다른 대학병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때문인데요. 그런 노력이 이제 슬슬 실현돼서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를 도입하고 난 뒤에 길병원의 전체 순인데요. 보시면 2016년, 2017년도를 보시면 급격하게 우리가 대학병원 순위에서 상위 랭커로 거듭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처럼 기술 발달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저항하거나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가천대 길병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런 기술 발달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그 기술을 내 기술로 만들었을 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사점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술인 데이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